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도 괜찮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굳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오랫동안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입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위험 신호를 찾고 병이 생겼더라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 자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왜 정기 건강검진이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지, 그리고 건강검진이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은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위험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아직 당뇨병도 아니고 몸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관리하면 당뇨병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즉, 건강검진은 현재를 보는 검사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것이 건강검진의 핵심입니다. 건강검진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위험한 질환들이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혈압도, 당뇨병도, 대장암도, 그리고 신장질환도 그렇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치료하기 좋은 시기다. 건강검진은 바로 그 시기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은 암을 찾는 검사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이야기하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암검사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검진의 가치는 훨씬 넓습니다. 건강검진은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심장질환 위험을 예측하며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간 건강도 확인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살피면서 영양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암 검진만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 전체를 점검하는 종합 점검표인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위험은 방치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병을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은 커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몇 년 동안 검진을 안 받았어요. 설마 내가 암일 줄 몰랐어요. 질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질병이 있는 줄 모르고 방치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그 방치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검진 결과는 숫자가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지를 받아도 정상, 비정상 이 두 가지만 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숫자의 변화를 봅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92, 96, 101, 107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아직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처럼 건강검진 결과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6번째, 정기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검진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검진입니다. 작년 결과, 재작년 결과, 3년 전 결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체중 변화, 혈압 변화, 혈당 변화, 신장 기능 변화, 콜레스테롤 변화. 이러한 추세는 단 한 번의 검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정기적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7번째, 건강검진은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경제적인 투자일 수 있습니다. 초기 고혈압 관리, 초기 당뇨 관리, 초기 암 치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질병이 진행되면 입원, 수술, 재활, 장기 약물 치료 등의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강검진은 병원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큰 의료비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건강검진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서랍에 넣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진의 진짜 목적은 결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체중을 줄여야 한다면 줄이고,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면 시작하고, 약이 필요하면 치료를 받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9번째, 노년기에는 검진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같은 질병이라도 발견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노년기 건강관리는 치료보다 예방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찾기 위한 검사가 아닙니다. 증상이 생긴 후에 병원 방문은 치료이지만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건강검진은 예방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치료는 언제나 예방입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한번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우연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점검으로 지켜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강한 시니어 채널은 언제나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치매 조기 발견 징후와 예방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안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집안을 한참 뒤졌는데 나중에 보니 손에 들고 있었을 때 친한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지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건망증이 치매는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치매의 초기 신호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뇌에서는 증상이 나타나기 10에서 20년 전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즉,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진행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커집니다. 오늘은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의외로 놓치기 쉬운 치매 초기 신호, 최신 의학이 말하는 치매 예방 방법, 그리고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망증과 치매는 무엇이 다를까요? 나도 자꾸 깜빡하는데 혹시 치매 아닐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기억을 꺼내오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친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떠오르고,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아도 결국에는 찾아냅니다. 하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기억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자체가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식사를 하고도 식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같은 질문을 몇 분 간격으로 반복했을 때 방금 들은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치매 전문의들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보다 약 복용을 잊어버린다. 돈 관리를 못한다. 약속을 반복해서 놓친다. 이런 변화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치매 직전 단계 경도인지 장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에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물건 둔 장소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최근 들은 내용도 기억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혼자서 충분히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 식사 준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바로 이 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치매 진행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라는 경고등이 먼저 켜집니다. 세 번째, 기억력 저하보다 먼저 나타나는 치매 신호. 첫 번째 신호는 성격 변화입니다. 원래 성격이 온화하던 사람이 예민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의심이 많아집니다. 특히 누가 내 돈을 훔쳐갔다, 누가 내 물건을 숨겼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울감과 무기력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치매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며 TV도 재미없고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뇌 기능 변화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돈 관리 능력 저하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2번 납부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잇는 등의 계산 실수가 늘어납니다. 금전 관리 변화는 초기 치매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길 찾기가 어려워진다입니다. 수십 년 다닌 시장인데도 길이 헷갈리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이는 공간 인지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후각 저하입니다. 최근 의학계가 주목하는 증상입니다. 음식 냄새가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거나 향기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는 후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기억과 관련된 부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치매 환자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기억력이 아닙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기억력보다 판단력, 집중력, 계획 능력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태워도 불을 끄지 않거나 요리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며 평소 문제없던 은행 업무 처리가 힘들어지고 TV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지는 등의 변화는 단순 건망증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치매는 왜 생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전체 치매의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뇌에 비정상적으로 쌓입니다. 이 물질들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면서 기억력과 판단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증상이 나타나기 10년 이상 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잠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가 수면입니다. 사람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노폐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매 예방 활동입니다. 일곱 번째, 청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난청은 치매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과 대화가 줄어들고 사회적 활동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뇌가 받아들이는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뇌 사용량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적절한 보청기 사용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최신 의학이 권장하는 치매 예방 방법. 첫 번째 예방 방법은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고혈압과 저혈압은 뇌 손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뇌 건강 관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예방 방법은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병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혈당이 높을수록 뇌세포 손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세 번째 예방 방법은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운동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치매 예방 습관입니다. 네 번째 예방 방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므로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5번째 예방 방법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자극은 감소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에 참여하고 이웃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6번째 예방 방법은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악기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기, 독서하기. 새로운 자극은 뇌 신경망을 활성화합니다. 9번째, 치매 예방 식단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식단은 마인드 식단입니다.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추천 음식으로는 녹색 채소, 견과류, 생선, 콩류, 올리브유, 블루베리 등 베리류입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음식으로는 설탕이 많은 음식, 탄산음료, 가공육, 튀김류, 과도한 음주입니다.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줄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0번째,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치매 체크리스트. 사실 치매 환자는 자신의 변화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먼저 의심하고 알게 됩니다. 다음 항목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약속을 자주 잊는다.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계산 실수가 늘었다. 길을 자주 헤맨다. 성격 변화가 심하다.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둔다. TV 내용 이해가 어렵다. 2-3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전문 진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소중한 기억과 일상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현재 알려진 치매 위험 요인의 상당수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절대로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조기 발견은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소중한 기억이 오래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준비한 주제는 노인성 우울증의 신체적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우울증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 슬퍼하는 사람, 의욕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기 우울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증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인의학 외래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보다 먼저 내과나 신경과, 정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온몸이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여러 병원을 다니고 각종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원인이 바로 노인성 우울증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 전체의 질환입니다. 오늘은 왜 우울증이 몸으로 먼저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노인 우울증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와 호르몬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는 호르몬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상이라면 아침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높아져 몸을 깨우고 밤이 되면 감소하면서 편안하게 잠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에서는 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몸이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도 너무 피곤하다는 호소가 계속된다면 우울증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여기저기 몸이 계속 아픕니다. 노인 우울증 환자들은 통증을 매우 자주 호소합니다. 허리와 어깨가 아프고 목이 뻣뻣하며 무릎도 아프고 머리까지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도 심각한 이상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최근 통증의학에서는 우울증과 만성 통증을 하나의 질환 스펙트럼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뇌에는 통증을 억제하는 하행성 통증 조절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두 물질을 이용해 척수에서 통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에서는 두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이 감소하면서 통증 억제 능력이 떨어지고 원래는 크게 아프지 않아야 할 자극도 훨씬 심한 통증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과 우울증은 서로 악순환을 만듭니다. 통증 때문에 우울해지고 우울증 때문에 통증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성 허리 통증이나 관절 통증 환자에게 우울증을 함께 치료했더니 통증까지 호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불면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새벽 3시나 4시에 일찍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조기각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의 수면은 얕은 잠과 깊은 잠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잠, 즉 M3 수면은 몸을 회복시키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에서는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꿈을 많이 꾸는 렘 수면이 평소보다 빨리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잠을 오래 자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아침부터 피곤하며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과 근육 회복에도 영향을 미쳐 피로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잠을 못 잔다가 아니라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식욕 변화입니다. 시니어 분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에는 배가 고프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도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 역시 우울증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단순히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기능이 먼저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식욕은 시상하부라는 뇌의 중요한 부위에서 조절됩니다. 이곳은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식욕 관련 호르몬의 신호도 함께 처리합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이러한 조절 기능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반대로 특정 음식만 계속 찾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즐거움과 보상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우울증에서는 도파민 활성도 감소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예전 같은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먹는 즐거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식욕 저하가 단순히 체중 감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입맛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어든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기보다 우울증을 포함한 전신 건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억력 저하는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도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우울증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을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기능도 일시적으로 저하됩니다. 따라서 기억력 검사를 하면 실제보다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점차 손상되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진행됩니다. 반면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상당 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는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울증 환자는 제 기억력이 너무 나빠졌어요 라고 스스로 크게 걱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두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치료하지 않은 우울증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향후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어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움직이기 싫어진다입니다. 요즘 너무 게을러졌어요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뇌 기능의 변화로 인해 움직임 자체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정신운동 지연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속도와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표정이 줄어들며 반응도 예전보다 늦어집니다.
도파민과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출 준비를 하는 일조차 매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줄어들면서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체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충분히 쉬어도 피로감이 계속됩니다. 둘째,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 반복됩니다. 셋째, 새벽마다 일찍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넷째, 식욕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평소 즐기던 취미나 사람 만나는 일을 모두 그만두게 됩니다. 특히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조기에 치료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기분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치료하실수록 몸도 함께 좋아집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우울증이 호전되면 통증이 줄고 잠이 깊어지며 식욕이 회복되고 활동량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담 치료는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은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의 분비를 촉진해 뇌 신경세포의 회복을 돕고 우울 증상과 인지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을 충분히 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족과의 대화나 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축입니다. 우울증은 혼자 참고 견디는 병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며 노인성 우울증은 슬픔보다 몸의 변화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일 수도 있지만 몸이 보내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 증상이 내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시니어 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질환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암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노년기 삶의 질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질환 중 하나는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뇌졸중,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혈관성 치매, 손발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일과성 허혈 발작. 이 모든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면서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뇌혈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 음식이 좋다 이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으로 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성분이 뇌혈관을 보호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식탁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뇌혈관은 생각보다 쉽게 늙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길이는 약 1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뇌혈관은 특히 매우 가늘고 섬세합니다. 뇌는 몸무게의 약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약 20%를 사용할 만큼 산소 소비가 많습니다. 그만큼 혈관이 조금만 좁아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 안쪽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내피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소판이 쉽게 달라붙어 혈전이 생기며 결국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단순히 영양 공급이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치료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푸른 생선이 최고의 뇌혈관 음식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왜 좋은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EPA는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줄여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DHA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신경세포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선을 튀기면 오메가3 일부가 산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이, 찜, 조림, 에어프라이어 조리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가장 권장되는 섭취량입니다. 세 번째, 채소가 혈관을 넓혀주는 원리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청경채, 이런 녹색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질산염은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녹색 채소 섭취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또한 엽산도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액 속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 내벽 손상이 빨라지고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베리류가 뇌혈관을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보디 이런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 손상을 줄여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꾸준한 베리 섭취가 인지기능 유지와 기억력 저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린 과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잼 형태보다는 신선하거나 냉동 상태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견과류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들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여 동맥 경화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는 특히 오메가3의 식물성 형태인 ALA가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 올리브 오일이 좋은 이유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튀김용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샐러드나 나물, 구운 채소에 곁들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영양소가 풍부한 콩과 두부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또한 칼륨과 식이섬유가 많아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두부와 청국장, 된장 같은 콩식품은 적절히 활용하면 시니어 단백질 섭취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된장과 청국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의외로 중요한 음식은 물입니다. 혈액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탈수가 쉽게 발생합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것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만큼 나쁜 식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도한 소금, 가공육, 설탕이 많은 음료, 트랜스 지방, 과도한 음주, 이런 식습관은 혈관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세계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중심의 식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최고의 음식은 하나가 아니라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은 음식 하나를 찾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음식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콩, 올리브오일, 통곡물, 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혈관 건강 효과가 커집니다. 한 가지 음식에 의존하기보다
매일 식단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특별하거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한다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음식만으로 모든 질환을 예방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혈압과 혈당 관리까지 함께 실천해야 뇌혈관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래의 건강한 뇌는 오늘의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걱정거리가 많았던 날에는 유난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별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어깨와 목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험. 밤에는 몸은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들었다가도 다음날 혈압을 재봤더니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경험.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정말로 우리 몸을 변화시킵니다.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기도 하고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소화기관과 근육, 수면, 면역 반응, 그리고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지, 마지막에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비상경보입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면 화가 나고 걱정되고 우울한 감정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는 일종의 비상경보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가 위험을 감지하면 자율신경계 가운데 교감신경이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의 작용이 증가하면서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고 혈압이 올라가며 근육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당장 움직일 준비를 하자 라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조금 더 지속되면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뇌가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 부신이라는 기관에 신호를 보내고 여기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마 코르티솔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코르티솔 자체가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확보하고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며 면역 반응에도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코르티솔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나왔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계속 높은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의 존재보다 회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짧은 스트레스와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에 늦었거나 집중해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잠깐 긴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상황이 끝나면 우리 몸도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는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를 걱정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며 은퇴 이후에는 생활의 변화나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몇 초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실제 위험이 눈앞에 없는데도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동차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필요할 때 잠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세워놓고도 하루 종일 엔진 회전수를 높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연료도 많이 쓰고 부품에도 부담이 생기겠지요.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뒤 내 몸이 얼마나 잘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가? 이 관점으로 보면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혈압이 올라갈까요? 가장 먼저 영향을 느끼기 쉬운 곳이 심장과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많이 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까지 지끈거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의 긴장도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것은 혈압만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왜 오늘은 혈당이 높지? 그러면 대부분 전날 먹었던 음식부터 떠올립니다.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물론 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수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종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과 여러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의 영향으로 몸에서는 혈액 속에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겹칠 경우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비슷하게 식사했는데
혈당이 유난히 높게 나오는 날이 반복된다면 음식뿐 아니라 최근의 스트레스와 수면 상태도 같이 기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계속 비상 상태에 있다 보면 또 다른 곳에서도 신호가 나타납니다. 바로 위와 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썼더니 체했어.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 예전에는 이런 증상을 단순히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뇌와 장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와 장은 서로 계속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달라지고 장의 움직임이나 통증을 느끼는 민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프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관계가 한쪽 방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장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장이 계속 불편하면 그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장이 불편하고 장이 불편해서 다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복통이나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스트레스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전에는 없던 증상이 계속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고 혈변이나 검은 변처럼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른 질환이 없는지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힘들게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날을 생각해 보시면 몸은 정말 피곤하지만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머리가 더 또렷해집니다. 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생각이 하나 끝나기도 전에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뇌와 자율신경계는 아직 경계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렵고 잠이 들어도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침 일찍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날입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일도 큰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수면을 함께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는데 혹시 치매 아닐까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뒤 걱정하는 것이 기억력입니다.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가장 먼저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불안, 수면 부족이 심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려면 먼저 그 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계속 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정보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면 수면과 스트레스 상태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없애기가 아니라 회복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 이해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왜 나는 마음을 편하게 못 가지지? 하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은 뒤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을 이용해서 몸에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심호흡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억지로 오래 참을 필요 없이 편안하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느린 호흡은 몸의 과도한 긴장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몸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걷기도 좋고 가벼운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걷기만 하는 것보다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장이나 폐 질환, 심한 관절 질환 등으로 운동에 제한이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걱정거리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서 두 칸으로 나눈 뒤 한쪽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다른 쪽에는 지금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 주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오늘 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을 확인하고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하고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적어두는 것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자체를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걱정을 행동할 수 있는 것과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면 우리가 느끼는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목표는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 몸이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오는 힘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것을 모두 스트레스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보내는 새로운 신호가 오래 지속된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에는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이 질문만 하지 마시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은 뒤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건강을 지키는데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시니어 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